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진행을 맡은 KBS 김상엽 문화복지부장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확진자 증가세가 커지면서 이제 일일 확진자 3,000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에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도 되는지, 언제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가라앉을 수 있는지, 또 언제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방역당국 수장이시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이런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6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토론은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 KBS, MBC, SBS, CBS, YTN, MBN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일정에도 토론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합니다. 먼저 CBS 최철 사회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MBN 김형호 사회이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박선아 사회정책팀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YTN 유재복 해설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SBS 민성기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패널들은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안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권 장관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역 수작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장관님 시간은 1분 반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추석 연휴에 확진자가 급증을 해서 많이 놀라셨고 또 우려를 하시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추석 연휴에 그간에 만나보지 못했던 친지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동량이 증가하고 또 그럼에 따른 또 사람 간의 접촉이 많아져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지만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오늘 1차 접종은 75%, 완료자는 47%에 이르고 있어서 위중증자나 혹은 사망자 규모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 경우에는 뒤따라서 입원이나 중증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대응 체계를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1년 8개월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 차례 고비를 잘 넘겨왔습니다. 또한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피로감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방 접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른 예방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그런 다른 나라 국가를 참고를 했을 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역 수칙을 계속 이렇게 준수해서 해 나가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전문가와 그리고 언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또 방역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자 합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도 이런 그 선행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혹은 코로나19를 완치한 사람이 혹은 음성 확진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한 등 이런 백신 패스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일상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논의를 듣고 또 저희들이 정책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패널당 약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4분 안에 패널들의 질문과 권덕철 장관님 답변이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질문이나 답변 모두 단문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YTN 유재복 해설위원이 준비 중이시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분이 최근에 반성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대응 방법을 깊이 고민해서 알리는 대신에 접종 완료나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알리기에 바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 이런 반성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반성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1년 8개월여 동안에 많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접종이 75%, 그리고 2차 접종이 47%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추석 연휴에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들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분들께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라든지 또 이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역에서 이런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했던 조치는 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하루 확진 환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환자가 갑자기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없었을 때도 있었고 또 수백 명일 때도 있었고 이제 3,000명까지 올라갔는데요. 방역적 측면에서 볼 때 하루 환자 1,000명대 그리고 2,000명대, 3,000명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확진자가 3,000명에 나오고 그리고 그 3,000명 중에서 중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어야 사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00명, 2,000명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의료 대응 체계가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 결과로서 다른 국제 기구라든지 외국에서 평가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사망자 수 혹은 중증화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2,500명까지는 지금 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3,000명이 계속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료 대응 체계에 추가해서 또 다른 대책이 더 필요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이 불안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확진 환자들의 증가도 있지만 정부의 예측이 자꾸 틀린다는 부분도 국민 불안을 좀 키우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분석한 걸 보면은 이달 5일부터 20일 사이에 환자의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런 그 예측을 내놨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정부의 예측이 틀리고 있는지 그 분석 방법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질병청에서 관련 전문 기관들과 함께 수립 모델로 해서 여러 변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000명 이상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 국민 여러분들께 이동을 하시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복귀하실 때 꼭 그 검사를 받으시라고 그런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24일에는 약 64만 명 분들이 검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한 3,000명이 넘게 나온 거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게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숫자는 질병청에서도 아까 여러 수립 모델을 통해 가지고
아주 대폭 증가할 때 그리고 현재 방역 수준이 유지될 때에 그 예상되는 숫자 이걸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정도 예방 접종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델타 변이의 확산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단기적 일상 회복을 가더라도 실내에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손소독이라든지 환기가 잘 된 곳에서 활동을 하시고 환기가 안 될 때는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MBN 김형호 사회이부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역 정책 전환 문제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강력한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확진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지금의 현행 방역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 좀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처럼 확진자 숫자를 매일매일 발표하기보다는 위중증이라든지 아니면 치명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발표도 하고 또 방역 정책의 기본 시스템도 그쪽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확진자 중심의 여러 가지 방역 수칙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확진자 수보다는 이제는 예방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당초 목표한 10월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70%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확진자 수보다는 전문가들도 말씀을 주시지만 위중증률이랄지 혹은 사망률이랄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방역 정책을 이제 새롭게 좀 가져가야 한다는데 저희들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좀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과감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차 접종률이 1.6% 할 때 지금 우리는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만 영국은 2차 봉쇄, 3차 봉쇄를 했고 예방 접종률 2차 완료율이 1.6%일 때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봉쇄 완화를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율이 47%에 이르게 된 때 보시면 4단계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2차 접종 완료율이 한 47%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선행 국가들의 예방 접종이 높아지는 선행 국가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단계적 회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구하고 앞으로 시행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중증 말씀하셨지만 위중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치명률 중심으로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그런 방식을 좀 변경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환은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방 접종률이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90% 이상 그리고 일반 국민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저희들은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10월 말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2주간의 그 면역 효과가 있으려면 2주간은 좀 필요하니까 10월, 11월 초쯤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단계적 회복 방안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접종률 외에 하루 확진자 숫자라든지 아니면 계절 독감과 같은 치명률 수준, 그러니까 0.1% 수준까지 낮아진다든지 또 의료 대응 수준이라든지 다른 변수는 없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생활치료센터에 지금 확진이 되면 경증의 경우는 가고 있는데요.
근데 굳이 그 생활치료센터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황이 악화될 때는 이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택 치료 제도를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증으로 이렇게 전이 됐을 때는 중증으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등증이나 혹은 중증의 병상을 수도권과 그다음에 비수도권에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지난번에 행정명령을 저희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SBS 민성기 논설위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그 용어가 혼용되면서 일반 국민들 가운데 마스크 쓰는 것 빼놓고는 거의 뭐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상 회복의 첫 번째 단계에 돌입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의 완화가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더라도 이 현재 델타 변이의 그 전파력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접종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80% 이상의 국민들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접종자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 모임이라든지 또 식당, 카페, 다중 이용 시설 그런 거리두기를 완화한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접종자에서 그 확진자가 나오고 또 위중증이라든지 또 치명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국외에서 지금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선행 국가들에서 이런 활용하는 백신 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이 3G, 3G라고 했는데요. 저 G는 독일어로 약자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혹은 확진 후 완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프랑스나 덴마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논의와 그리고 또 언론 또 국민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주로 그 전제 조건으로 소위 성인 80% 접종 완료 같은 접종 완료율만 지금 그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오늘도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섰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그 정부가 예상한 대로 11월 초, 이르면 10월 말쯤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접종률 이외에 다른 충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중증화율이랄지 또 사망자 수를 줄이려고 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확진자 수는 아까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4,000명 혹은 뭐 10,000명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저희 의료 체계가 감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늘 아까 처음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늘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가능한 좀 피하고 환기를 자주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 손소독이랄지 그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신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이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에서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그 예방 접종률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이게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 여러 상황을 아시고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또 업종별로 또 특히 업종 중에서는 이런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골라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좀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렇다면 10월 말에 성인 80%, 고령층 90%가 접종률이 달성이 돼도 그 당시에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3,000명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온다면 그럼 위드 코로나 전환도 좀 다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수준이지만 저희가 의료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MBC 박선하 사회정책팀 차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앞서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백신 접종률, 특히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그 접종 예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57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다시 접종 그 예약 기회를 줬지만 예약률이 4.4%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접종 기피층 이런 군을 다시 접종을 할 수 있게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 같은 걸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어제 그 중대본의 사회전략반장도 말씀하셨는데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보호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게 제일 큰 어려운 숙제입니다. 570만여 명 되시는 분들께서 여러 이유로 이를테면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이를테면 백신으로 인한 뭐 이상 반응,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특히 이제 백신을 맞아도 그 백신으로 맞는 이득보다 백신으로 인한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계층에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일상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테면 독감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접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일테면 그분들을 직접 조금 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설득을 한다든지라고 해서 접종을 좀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는 중에 그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하더라도 그 도입하는 이유는 미접종자들께서 감염이 돼가지고 중증으로 이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전체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어제 발표된 그 4분기 접종 계획을 보면요. 만 12살에서 17살까지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앞서 성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이번에 그 12살에서 17살까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굳이 맞아야 되나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부는 이 연령층을 접종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맞는 걸 상당히 이제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보면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3 학생을 먼저 예방 접종을 놨거든요. 근데 그 계층, 그 고3 계층, 18세 그 계층에서는 확연하게 그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12세, 17세
학교가 원활하게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 학교가 계속 그 원격 수업이나 또 혹은 이런 일테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거나 해서 이런 학력 격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18세의 예에서 보듯이 12세, 17세의 청소년들도 계속 그 학교에서 생활을 위해서는 같이 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접종을 맞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전문가들 분들은 이 계층에서 접종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그 감염이 됐을 때 그 중증으로 이완되는 게 그냥 낫다. 이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부모와 그리고 학생의 이제 판단에 맡기도록 한 건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18세 이상의 경우에 비추어 보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이랄지 이런 나라에서도 그런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했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 학생들도 그런 안전성의 문제는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드릴 테니 가능하면 접종을 맞으시는 게 학교의 학업이라든지 또 친구와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이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접종률 높이는 방안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확진자 중 감염 경로 파악이 힘든 경우가 거의 10명 중 한 4명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사실상 역학조사가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차라리 접종에 더 투입을 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접종 이런 데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3T 전략으로 해서 처음에 진단, 그다음에 조사, 치료 이걸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봉쇄 없이 우리 환자를 우리 방역 정책을 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역학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확진자 수가 이렇게 2,000명, 3,000명이 넘었을 때는 그 조사하고 있는 것 외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는 인력을 굉장히 확충을 해야 하는 것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중대본에서도 질병청에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보건소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지자체 수준에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그런 확진자 찾는 데 보조 인력으로 역학조사관을 좀 도와주면 상당 부분 좀 커버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접종률은 높이는 데에는 이제는 그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 1차가 초기에 마무리되고 2차 접종은 대개 그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제 역학조사하는 데에서 조금 더 그런 소위 이제 역학조사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 안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 역학조사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계속 그 지자체에 공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BS 최철 사회부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권덕철 장관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언급이 됐는데 재택치료 관련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방식인 거죠. 국민 상당수도 이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재택치료의 기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좀 불안하지는 않은지 그런 데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택치료는 지금 서울이나 경기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지금 소위 자가치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분류입니다.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환자가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대기하면서 그 연관되어 있는 병원 의원하고 같이 이 환자가 집에서 머물면서
산소 포화도라든지 또 그 흉부 엑스선의 변화랄지 이런 것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이상이 이를테면 중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악화된다 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는 이제 건강보험 수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분류와 그리고 환자가 악화됐을 때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송됐을 때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그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각자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갑자기 상태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가 악화되거나 위중증으로 발전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그러니까 신속한 호송과 치료가 가능한가, 지금 정부가 그 가능한 여건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응급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그 또 중앙에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수도권의 환자 배정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수도권 대응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그런 응급의료센터에서 그 재택 치료 중에 있는 환자가 악화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적절하게 바로 이렇게 그 해당되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병상의 그 규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더 행정명령을 좀 더 발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비수도권도 그 행정명령을 좀 발해서 저희 지금 현재 그런 병상을 좀 확보를 좀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가 주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MBN 김형우 사회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백신 확보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이긴 합니다만 초기에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지난 7, 8월에 mRNA 백신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났고요. 또 우리 대표단이 긴급하게 이제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에서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중증 환자에서의 비중이 2040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그때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더라면 이들에 대해서 접종이 빨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에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분의 공식적 사과를 국민에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외국이 접종 사례를 보면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그때 백신을 확보하겠다. 또 우리는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면 괜찮다. 라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판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관직에 계시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정책적 실수가 오판이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요? 네, 그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모더나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차관이 대표단으로 가서 항의도 하고 또 추가적인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이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의 공급 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월별 주간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백신을 이제 충분히 확보했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물량은 매우 일정한 양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초기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이 이르는 그 속도를 보면 훨씬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코로나 확진 환자가 50명, 60명 나올 때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숫자로 말할 수 없을 정도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백신을 통해서 그걸 좀 줄여보고 그다음에 확진자 사망을 이루는 걸 좀 막아보자라고 했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당시 전문가들도 그렇게 또 판단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봐서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왜 못했을까를 제가 메르스를 겪으면서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초기 대응을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런 걸 좀 더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변이의 또 새로운 변이의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급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내년 물량은 충분히 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확보가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남아서도 안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방역 백신 컨트롤 타워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초기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정경 청장에게 방역 총사령관의 역할을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총리도 있고요, 우리 장관도 계시고 또 밑에 질병관리청장도 계시고 청와대 방역기획관까지 신설이 돼서 있습니다. 너무 옥상옥이 아니냐, 사공이 많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현재 체제는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 국가 방역 체계를 만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방대본이 위기 상황 때까지 계속 역학조사와 그리고 격리랄지 이런 치료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중수본인 복지부는 의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이런 국민들의 참여나 또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요. 이런 자원들을 지자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행안부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2차장으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이걸 중대본으로 해서 총리님이 이 방대본과 중수본과 그리고 행안부를 같이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정부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밖에서 볼 때는 여러 부처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옥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제가 중대본에서 1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각 부처가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유재복 해설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그 백신 물량이 비교적 원활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잔여 백신, 그러니까 맞지 않은 백신이 2천만 회분 이상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과거의 예를 들자면은 지난 2008년 신종플루 당시에 사실은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백신을 긴급히 구해오기도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서 사실 백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백신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내년에도 지금 거의 1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선구매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올해도 3, 4천만 회분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는 백신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12월부터는 또 먹는 치료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백신의 접종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백신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백신을 무조건 확보하는 노력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 내에서도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테면 예를 들어보면요,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조금 더 이런 시간 내에 하반기에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허가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약사들이 공급을 해주면서 일정 분량으로 매월 주간 단위로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접종 완료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했고요. 2차 접종 이후에는 어제도 질병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추가 접종에 대해서 이를테면 고위험군 또
요양병원, 그다음 필수 인력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얀센 백신 맞은 분들에 대한 추가 접종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질병청장이 어제 이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물량들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넘어가서 또 이런 추가 접종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접종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일부 백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난번 베트남에 공여를 했듯이 다른 그 코로나 상황이 안 좋고 백신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결정을 해서 공유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내주신 백신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리고 버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바백스 백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백신 제조 회사와의 계약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약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무슨 갑을 계약이라고 해서 백신 제조 회사가 주도권을 잡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백신은 그 주간 단위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고생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그 연간 계약, 연간 도입 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바백스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에는 아예 이제 긴급 사용 신청도 못한 상태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이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4천만 회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노바백스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자이기도 하고 또 기술 이전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노바백스의 장점은 이 추가 접종으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냉동, 얼리면 상당 2,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오면 그렇게 활용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그 들어오면서 이제 그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그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SBS 민성기 논설위원 차례입니다. 네, 연말쯤에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제적인 확보가 중요할 텐데 백신 확보 초기 때처럼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텐데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준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3상에 들어가거나 또 곧 또 승인을 받거나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밀하게 제약사와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 안에도 일부 그 관련된 성구매 예산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께 드리려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 경구 치료제로서 그 여러 가지 그 먹는데 편리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더 국회 심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비비랄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보고 계시는지, 지금 개발 상황이 어디까지 진전돼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의 경우는 8개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치료제 경우에도 한 15개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1개사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가서 국내에서도 소위 대조 백신 형태로 해가지고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14개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요.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테면 그 원래 있던 물질을 다른 그 이런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그 제약사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고 또 외국에서도 지금 받고 있는데 효과가 좀 많이 있다라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 내에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제약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선구매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토론이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MBC 박선아 사회정책팀 차장 준비하고 계시죠? 네. 최근 예비 부부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서 또 어제는 돌잔치 업체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컨대 교회는 최대 99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면서 왜 결혼식과 돌잔치에는 다른 수칙을 적용하고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해주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 방역 지침의 형평성이 없다. 이런 건데요. 이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도 굉장히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이 굉장히 우리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의식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때인데 49인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안 할 때는 99인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신혼 예비 부부들께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교해 주셨던 교회에서 주로 확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모임입니다. 식사하거나 또는 조그만 모임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되게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식사하시면서 또 반주도 하시고 또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이런 확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식사 안 할 경우는 99인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예방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포함을 해서 완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특히 예식 관련해서는 이 공정거래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개의 경우에 뭐 300인 이상의 식사를 조건으로 식을 할 수 있다든지 아마 그런 게 계약서에는 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정위에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 특히 신혼 예비 부부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그 지도 감독을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그 현행 방역 대책을 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뭐 유흥주점처럼 영업 금지된 업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식당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도 영업 시간이나 그 제한 인원이 수차례 바뀌어가지고 혼란이 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런 자영업자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런 규제 중심의 방역 대책이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표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예방접종자 중심 혹은 완치자 혹은 음성 확인서를 가진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일테면 돌파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이렇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히 더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더 준수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계적으로 아까 외국 사례도 그랬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현재 뭐 22시인데 그걸 뭐 24시까지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푼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집합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아까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일정한 시간까지 또 오픈을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비슷하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제 거기에서 손실보상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는 이를테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물론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혹은 영업에 대한 생계 대책으로 이렇게 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방 접종에 이르기까지 또 그간의 국민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의 많은 협조 속에 우리가 현재 우리 방역 수준 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에서 방역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완화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이라든지 또 방역 수칙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이제 10여 분 가량 남았습니다. 다음 CBS 최철 사회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금 다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심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 이제 방역 컨트롤 타워 얘기도 나왔지만요. 지금 이 저출생 컨트롤 타워 역시 보건복지 분야 아니면 또 청와대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게 돼 있지만 현재 청와대 저출산위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저출생 컨트롤 타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저출산 대책이 이제 나와서 4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정부 전까지는 복지부가 전 부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모든 대책을 모아서 종합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게 그 전에 했던 정책이나 사업인데 왜 이게 들어와 있지?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주로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가 수평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청와대의 그 비서관이 겸임을 가족 여성 비서관이 또 하면서 컨트롤 타워로서 하면서 이 기획단을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 만들었습니다. 그 기획단은 청와대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각 부처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주거 대책이랄지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또 저출산 대책 특히 이번에 이제 일테면 아동 수당이랄지 또는 영아 수당이랄지 또는 그 일테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출산 수당이라고 출산 장려금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더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이제 저출생 혹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저출산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그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출산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총 지급액은 2,70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출산 직전에 전입해서 출산 장려금만 받고 그다음에 전출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역 단위에서는 출산 효과가 있었는데 일정한 그 조건을 충족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한다든지 해서 이게 소위 먹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도 지적이 있었고 또 보사연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아까 저출산고령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만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고 보조를 통해 가지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출생학에 보편적으로 또 통일적으로 첫 만남 이용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세상과 첫 만남이라고 해서 이용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출산 장려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그 바우처를 통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지역 간의 이런 격차랄지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저도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모더나와 파이자 CEO들이 한 목소리로 1년 내에 일상 복귀할 수 있다. 물론 전제는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거는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언제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할 듯합니다.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이런 시점이 뭐 이렇게 지적한 대로 1년 안에 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 코로나19를 이제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여러 전문가들 또 언론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제약사의 그 대표되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건은 이제 접종, 예방 접종이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아서 독감을 예방하듯이 독감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다 독감이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번 맞았지만 이제 계속 추가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일상을 이제 회복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뉴 노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멀이 아니라 뉴 노멀이라고 한 것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일상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전파력도 높고 거기에 따르는 또 중증화율이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접종을 맞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접종 굉장히 중요하고 전파력을 좀이라도 막으려면 방역수칙,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내에서 접종을 안 맞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그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앞으로 이런 그 다른 이 팬데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실내에서는 마스크와 함께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언제쯤 이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예, 권덕철 장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들으면서 코로나19를 극복을 하고 또 일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를 잘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가 이 코로나19를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겠다는 많은 부분들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당초에는 그 코로나19의 어떤 뭐 종식이랄까 혹은 극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하면서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는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지만 그게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생활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종결될 때까지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에 들어가셨을 때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접종을 맞으시고 나와 그리고 가족 사회를 같이 보호한다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또 언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역 수장으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권덕철 장관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셨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